놓치면 손해보는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오늘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고강도 21번째 대책. 오늘 오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 21번째 대책 또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김현미 장관의 얘기 한번 듣고 저희가 본격적인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위원님. 먼저 오늘 좀 총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대급 대책이다. 21개 대책 중에 그렇게 불렸던 8.2 대책, 12, 16 대책. 보다 시장이 받아들인 충격 더 클까요? 어떻습니까? 충격은 당연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책들이 그동안 이번에 이제 21번째인데요. 그동안에 주목할 만한 대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8.2 대책,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9.13 대책, 그리고 작년에 12, 16 대책, 이게 굉장히 굵직굵직하면서도 강도 높은 그런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에다가 더 철갑을 세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더 강한 어떤 그 강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편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이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 12, 16 대책, 작년에 12, 16 대책 이후에 사실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좀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주 만에 다시 이제 가격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그 규제 대책에 대해서는 내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강도도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가 또 22번째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12, 16,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책 이후에 6개월 새 벌써 세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집값들이 결과적으로 또 들썩여서 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서울 지역,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주 만에 이제 플러스로 반전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각각 지역별로 가격 상승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상승폭 자체도 예를 들어 1년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7%를 상회하는 쪽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지방까지 지금 그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 16 대책 이후에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12, 16 대책의 효과도 강력했지만 우리가 원래 이제 1월 달에 들어서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이게 심각해지는 가운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12, 16 대책의 강도에다가 그런 부가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 환경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당분간은 아마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 자체가 10주 같으면 약 한 2달 보름 정도 되는데 기존의 어떤 대책보다도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효과 자체가 무력화에 가까울 정도로 되는 그런 현상들이 시장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강박감이 이번에 대책 속에 강도를 이번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의 언급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어떤 전례를 보면은 대책이 발표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소멸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조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책 가운데 저는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을 이제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지방까지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거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대출 문제를 갖다가 대출을 더욱더 조이는 식, 대출을 더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제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더 강도 높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전매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 사업 쪽에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도 규제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되면 더 강도 높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정부 발표 중에 상당히 정부가 방점을 찍은 걸로 보이는 게 갭 투자를 차단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충분하게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을 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금 청약 시장이 가장 뜨거운데 그쪽에서는 가점제라고 해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점수가 쌓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 청약 시장을 녹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의 전세 시장의 전세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댄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노려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갭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마 지방에 내려갔을 때 전세가가 좀 높은 곳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불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되는 주택을 구입해서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갭 투자의 방식 중에는 전세금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기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전세금을 안고 자기 자금을 일부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또 접근하는 부분도 저는 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한 어떤 대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갭 투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투기는 잡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출도 많이 묶여 있어서 돈이 없어서 이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금을 끼고 사는 실제 구매를 하기 위한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런 대다수의 갭 투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이제 강조하는 건 말 투기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유 등등 들 것 없이 실거주를 해라. 실입주를 해라. 그걸 갖다 강조를 많이 하고 실입주를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아까 제가 레버리지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뭐 전세금을 좀 기대해서 한다든지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가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투자하는 형식을 띠는 것은 모두 다 투기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시각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예를 들어 지금 용산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마이스 잠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GBC 쪽에 삼성역 인근이나 이런 쪽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실거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매매나 임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이 반드시 해당되는 주택에 들어가서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많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는 이번에 투기 세력과 그동안의 투자 구분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실수요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실거주를 분명하게 하지 않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순히 다른 쪽에 투자를 해놓고 거주를 갖다 하지 않는 쪽은 모두 다 잠정적인 투기 세력으로 본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대책에 아마 깔려있는 정신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재건축 규제도 상당히 강화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노후 아파트인데 이거 재건축 기대 가면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이 재건축 규제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 많이 이게 집값이 잡히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건축은 사실은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강조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갖다가 이제 주체를 강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잠실이 아니라 저기 목동의 6단지하고 또 마포의 그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통과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군구청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시도지사로 돌린다 한다든지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의 경우에 실거주를 갖다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합원으로서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투자의 성격을 갖는 재건축에 있어서 또 지금 조용하게 지금 투자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돈 굴레를 덮어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21번째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